그 돈 받고 네 뱃속의 짐승 같은 아이나 처리해. 모든 일이 끝나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다시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님의 목소리는 한겨울밤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관이 땅에 묻혀 흙이 채 식기도 전에 그녀는 내 얼굴에 돈뭉치와 산부인과 주소지가 적힌 종이를 던져버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안식처라고 불렀던 이 집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두 발이 굳게 박힌 듯 했다. 귓가에는 장례식 내내 들렸던 시어머니의 처절한 곡소리가 아직도 맴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낯설고 잔인한 다른 사람이었다. 내 손은 떨렸고 무의식적으로 넷째 달을 향해 불룩해진 배를 감쌌다. 이 아이는 나와 남편 현우 씨의 첫아들이자 이 세상에 그가 남긴 유일한 핏줄이었다. 이 아이는 나날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을 시어머니는 짐승 같은 아이라고 불렀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내 인생은 모든 여자가 부러워할 만한 분홍빛 그림이었다. 내 이름은 지연, 지방의 소도시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은 건설 엔지니어인 현우 씨를 만난 후였다. 그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 고향에 파견 근무를 왔었다. 그는 진중하고 상냥하며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 온화하고 순수한 모습이 좋고 내 미소와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하는 방식이 좋다고 했다. 그가 청혼하던 날 우리 가족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을 농사지으며 고생하셨고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 평안한 안식처를 얻기를 바라셨는데 현우 씨는 모든 사람의 눈에 가장 든든한 안식처처럼 보였다.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님도 처음에는 나를 매우 아끼시는 듯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내 손을 잡고 내가 예쁘고 착하다고 끊임없이 칭찬했다. 그녀는 당신네 집은 부족한 것이 없으며 오직 살림을 잘 꾸려나갈 현명한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녀는 내게 시집 와서도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무슨 일이든 말하라고 당부했다. 나는 믿었다. 나는 내가 정말 행운아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우리 조상들의 복이 나에게 훌륭한 시댁을 만나게 해줬다고 믿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모두의 축복 속에 진행되었다. 나는 현우 씨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그가 부모님께 받은 혼수라고 말한 으리으리한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다. 그 후 나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현우 씨는 나를 극진히 아껴주었다. 그는 내가 낯선 곳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주말마다 나를 데리고 나가 새로운 길과 모퉁이를 소개해 주었다. 그는 내가 힘든 일을 하는 것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교사의 손은 아이들을 돌보는 데 쓰는 것이지 힘든 일을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말했다. 내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그는 나를 얼싸안고 거실에서 몇 바퀴를 돌았다. 그는 내 배에 귀를 대고 아직 형체도 갖추지 못한 아이에게 사랑을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폭풍우는 운명적인 어느 저녁에 들이닥쳤다. 현우 씨는 산간 지역의 공사 현장으로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한다며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직접 그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하며 조심해서 가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이틀 후 나는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와 동료들을 태운 차가 굽은 언덕길을 내려가다 사고를 당했고 생존자는 아무도 없다는 소식이었다. 나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내가 어떻게 현장까지 가서 그의 시신을 확인하고 오열하며 쓰러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눈물과 찢어지는 고통으로 끈적하게 뒤엉킨 한 덩어리의 어둠일 뿐이었다.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흐느껴 울고 계셨다. 그녀는 나를 안고 말했다. 아가야, 현우가 정말 가버렸어. 이제 우리 둘이 어떻게 살아야 하니? 그때만 해도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적어도 내 곁에 시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에,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위안을 받았다. 현우 씨의 장례식은 비통함 속에 치러졌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하지만 마지막 조문객이 돌아가고 집에 우리 가족만 남았을 때 시어머니는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낯설고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날카롭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애군을 가져온 사람이며 아들에게 불행을 가져온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네가 시집 온 날부터 녀석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했지. 이제 속 시원하겠네. 녀석은 죽고 늙은 나만 홀로 남겨두고. 나는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어 얼어붙었다.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내 말을 잘랐다. 그녀는 집 열쇠와 차 열쇠를 모두 거둬들였다. 그녀는 말했다. 지금부터 이 집의 모든 것은 내가 관리한다. 너는 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나는 참으려고 노력했다. 아들의 죽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어머니가 저렇게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지금은 내가 어머니 곁에서 그녀를 이해하고 보살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나의 인내는 그녀에게 나약함으로 비쳤다. 그녀는 나날이 더 심해졌다. 그녀는 나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시켰다. 청소, 빨래, 그리고 문상 온 친척들에게 대접할 음식 준비까지. 밥상에는 찬밥과 간장만 주었다. 그녀는 말했다. 너 같은 빌부터 사는 여자에게 밥 먹을 자리가 있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야지. 나는 눈물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현우 씨가 남긴 유일한 핏줄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잔인함의 극치가 찾아왔다. 내가 이야기에 처음에 말했던 그 순간 그녀는 내 얼굴에 돈뭉치를 던진 후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의 옷들을 낡은 여행 가방에 모두 쓸어 담아 문 밖으로 냅다 던졌다. 당장 나가. 그녀의 고함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문은 내 앞에서 쾅 하고 닫혔고 모든 행복했던 기억을 가둔 채 나를 거리로 내몰았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주머니에는 단 한 푼도 없이 오직 고통과 절망, 그리고 나의 지친 몸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작은 생명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서울의 뜨거운 햇볕 아래 서서 그녀가 던진 돈뭉치와 병원 주소지를 쥔 채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향으로 돌아갈까? 나이 드신 부모님께 걱정과 고통을 안겨드릴까? 아니면 그녀가 말한 대로 그 병원에 가서 나의 아이를 포기할까? 나는 정말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시청자 여러분, 한 여성이 벼랑 끝에 몰리고 사랑과 믿음이 모두 산산조각 났을 때 그녀는 무너질까요? 아니면 초인적인 힘을 찾아 일어설까요? 여러분도 이 시어머니의 잔인함에 분노하고 이 불쌍한 여인의 운명의 연민을 느낀다면 저희 채널 황혼의 순간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그녀 앞에 어떤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서울의 햇볕은 머리 위로 뜨겁게 쏟아졌지만 나는 가슴 속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차가운 냉기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붐비는 인도 한가운데에 발이 박힌 듯 서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돈뭉치와 시어머니가 내 얼굴에 던진 병원 주소지가 적힌 종이를 꽉 쥐고 있었다. 요란한 차량 소리, 주변 사람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는 마치 내가 더 이상 속하지 않은 다른 세상의 소리 같았다. 나는 방향도 의지할 곳도 없이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바다를 표류하는 외로운 섬이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고향으로 돌아가. 그럴 수 없다. 나는 이 비참한 얼굴과 나날이 커져가는 배를 안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대면할 수 없다. 부모님은 내 행복을 얼마나 기뻐하셨고 사위인 엔지니어 현우 씨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가. 만약 지금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딸이 시댁으로부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하실 것이다. 아니면
아니면 정말 그 병원에 갈까? 나는 손안의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글자들이 마치 나의 고통을 비웃듯 춤추는 것 같았다. 짐승 같은 아이를 처리해. 김정숙 여사님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칼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나오려고 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현우 씨의 핏줄이자 그가 나에게 남긴 유일한 살아있는 기념품이다. 내가 어떻게 차마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아이를 지킨다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집도 돈도 의지할 친척도 없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임신한 여자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목적 없이 계속 걸었다. 다리가 몹시 아팠고 배가 아파 오기 시작했다. 나는 나무 아래 돌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누군가 내 아이를 빼앗아 갈까 두려운 듯 두 손으로 배를 꽉 끌어 안았다. 나는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바빠 보였고 모두 돌아갈 곳이 있었다. 나만이 집 없는 사람처럼 홀로였다. 나는 나의 기구한 운명 때문에 울었고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 때문에 울었으며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를 잃고 친할머니에게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아이 때문에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눈물을 닦았다. 나는 죽을 수도 여기서 무너질 수도 없었다. 비록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확인해야 했다. 내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준 주소로는 가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놨을 그곳에 나는 길을 물어 깊은 골목 안에 숨어 있는 작은 개인 병원을 찾아갔다. 간판은 세월의 흔적에 발해 있었다. 나는 이곳이 은밀하고 아마도 지금의 나의 비참한 처지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곳을 선택했다. 나를 맞이한 의사는 연세가 지긋한 분이셨다. 머리는 백발이었고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계셨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매우 인자하고 총명했다. 그는 나를 보고 불룩 나온 내 배를 보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을 뿐 목소리가 떨렸다. 저 초음파를 보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고 나에게 조용히 침대에 누우라고 안내했다. 흑백 화면에 내 아이의 모습이 나타나고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힘차게 규칙적으로 쿵쾅 들려왔을 때 내가 억지로 쌓아 올렸던 모든 굳건함이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참을 수 없는 흐느낌이었다. 의사복의 이름이 수놓아진 박대호 원장님은 전혀 불쾌해하지 않으셨다. 그는 조용히 나에게 휴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 그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가씨 아이는 아주 건강합니다. 완전히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남자아이고 아무런 이상 징후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너무 길어서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초음파 기계를 끄고 내가 앉는 것을 도와준 후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던졌다. 아가씨와 현우군, 남편분은 만나고 얼마 만에 결혼했나요? 나는 조금 놀랐지만 대답했다. 네, 거의 1년 정도요. 결혼하기 전에 집안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네,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아가씨를 꽤 아끼는 것 같던데. 박 원장님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눈빛은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연민과 함께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 알겠습니다. 밖에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세요. 내가 영양제를 처방해 줄게요. 나는 밖으로 나왔다. 마음이 무거웠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가 준 돈뭉치를 만지작거렸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았다. 힘차고 생명력이 넘쳤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그때 박 원장님이 걸어 나왔다. 그는 내게 처방전을 주는 대신
내 옆에 앉았다. 그는 내 손에 있는 돈뭉치를 보고 퉁퉁 부은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마디였다. 아가씨, 아이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원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단호했다. 나를 한 번만 믿으세요. 나를 따라 한 사람을 만나러 갑시다.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웠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왜 낯선 의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그가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일이 나의 결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니, 그리고 일말의 거짓도 없는 진심을 보니 미친 듯이 희미한 희망의 빛이 내 마음속에 번뜩였다. 나는 그 의사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왜 그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극한의 절망 속에서 낯선 사람이 내민 손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이 되었다. 나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오직 박 원장님의 말만이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다. 나를 따라 한 사람을 만나러 갑시다. 누구를 만나라는 걸까? 왜 하필 지금일까? 수천 가지 질문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의 강직하고 인자한 눈빛을 보니 묘한 신뢰감이 느껴졌다. 아마도 사람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도 그것을 붙잡을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하지만 단호한 끄덕임이었다. 네, 원장님을 따라갈게요. 박 원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나를 병원에서 인도의 뒷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회색 승용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고 자신도 운전석에 앉았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며 도시의 번잡한 교통 흐름에 합류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은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분주했다. 마치 아무도 나 같은 작은 여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박 원장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고 곧 만나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도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침묵하며 나의 운명을 이 낯선 남자에게 맡겼다. 아마도 나는 더 이상 생각하거나 논쟁하기에 너무 지쳐 있었는지도 모른다. 차는 약 30분 정도 달렸고 꽤 조용한 주거 지역으로 접어들었다. 박 원장님은 처마를 뒤덮은 진분홍색 부겐빌레아 꽃으로 장식된 작은 카페 앞에 차를 세웠다. 카페에는 큰 간판이 없었고 평온한 카페라는 글씨가 새겨진 작은 나무판만 걸려 있었다. 내부 공간은 매우 아늑했고 볶은 커피와 낡은 책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속삭이듯 대화하고 있었다. 박 원장님은 나를 가장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의 심장은 맺는 듯했다. 나는 얼어붙었고 나도 모르게 입술이 떨렸다. 재민 씨?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재민 씨였다. 현우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의형제 같은 존재였다. 나는 결혼식 때와 그가 우리 집에 몇 번 놀러 왔을 때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유쾌하고 사교적이었으며 항상 나를 매우 잘 대해주었다. 하지만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이 모든 일과 그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재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의자를 빼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환한 미소 대신 깊은 근심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지연 씨,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당신이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앉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나는 박 원장님을 보았다가 재민 씨를 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박 원장님이 입을 열었다. 재민 군,
이제 이 아이에게 사실을 말해주게. 이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네. 재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내밀었다. 지연 씨, 차 좀 마시고 몸을 녹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부디 침착하게 들어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잡았지만 마시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재민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기다렸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연 씨, 현우는 죽지 않았어요. 그 네 마디 현우는 죽지 않았어요. 는 마치 나의 귀를 때리는 벼락 같았다. 내 손에 있던 찻잔이 테이블 위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뜨거운 차가 튀었지만 나는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귀가 먹먹해졌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나는 입을 벌린 채 재민 씨를 바라보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죽지 않았다니. 그렇다면 그 장례식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내 손으로 안고 울다 실신했던 그 시신은 누구였을까? 왜 모두가 나를 속인 것일까? 당신이 믿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재민 씨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죽음은 단지 연극이었어요. 연극이요? 나는 내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되물었다. 왜요? 왜 그가 그랬어야 했나요? 나를 속여서 무엇을 얻으려고요? 나는 거의 울부짖을 뻔했다. 재민 씨는 재빨리 손짓하여 나를 진정시켰다. 지연 씨,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요. 현우가 그랬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이유요. 재민 씨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현우 씨의 회사가 약 반년 전에 큰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현우 씨가 믿었던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자본을 빼앗겼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채권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조폭 계열의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들은 현우 씨를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즉 나까지도 감시하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현우 씨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넘기며 버텨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재민 씨는 목이 메이는 듯했다. 그는 이대로 계속 간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뱃속의 아이까지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짜 죽음을 꾸미는 것. 그것이 그들이 추격을 피하고 당신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 저와 박 원장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례식에 있던 시신은 체격이 비슷한 노숙자였는데 병으로 사망한 분이었습니다. 모든 서류 절차는 저희가 은밀하게 처리했습니다. 나는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 남편을 잃은 고통이 되살아나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공포, 분노, 그리고 희미한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살아있다. 나의 남편은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왜 그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홀로 그 극한의 고통을 겪게 내버려 두었을까? 재민 씨는 내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현우는 당신에게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까봐 혹은 걱정으로 인해 일이 노출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당신과 아이가 절대적으로 안전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는 당신이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렸을 때만 이 진실을 말해주라고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나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다. 결국 내가 겪어야 했던 모든 것, 그 고통과 외로움이 모두 그의 계획 안에 있었다니. 잔인하지만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계획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만약 나의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님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만약 그녀가 나에게 한 모든 행동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맹목적인 고통이 아니라면, 그 질문은 내 머릿속에 차갑고 무서운 빛을 발하며 나의 울음을 멈추게 했다. 나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재민 씨를 올려다보았다. 재민 씨, 그럼
제 시어머니는요, 그녀도 이 일을 알고 있었나요? 재민 씨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박 원장님을 흘긋 보며 도움을 구하는 듯 했다. 박 원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계속 말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재민 씨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더 머뭇거리고 어려워졌다. 지연 씨, 이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김 여사님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모자였습니다. 그는 말을 흐렸다. 차마 그 가혹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이해했다. 나의 심장은 밑빠진 구덩이로 떨어지는 듯 했다. 주모자였다는 말인가요? 나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재민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가장 단호한 대답이었다. 나의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남편의 희생에 감동하며 울고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보다 수백 배 더 끔찍한 진실에 몸을 떨었다. 나의 시어머니, 아들을 잃은 고통 때문에 괴팍해졌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이 비극적인 연극의 모든 것을 연출한 감독이었다니. 왜요? 나의 목소리는 거의 갈라져 나왔다. 왜 그녀가 그랬어야 했나요? 현우 씨는 그녀의 아들이잖아요. 왜 자기 아들의 죽음을 꾸미고 며느리와 뱃속의 손주를 그렇게 잔인하게 대했나요? 재민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나에게 다른 휴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 지연 씨, 김 여사님의 처음 계획은 실제로 일어난 일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탐욕과 잔인함에 의해 왜곡되었습니다. 재민 씨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의 버전이었다. 현우 씨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가 큰 빚을 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조폭에게 쫓기고 있지 않았다. 그의 채권자들은 평범한 사업 파트너들이었다. 그들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단지 법적 압력을 가했을 뿐이었다. 가짜 죽음 계획은 처음에 현우 씨가 생각해낸 것이 맞지만 그의 목적은 잠시 몸을 피하고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한 후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는 이 모든 계획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며 자신이 없는 동안 어머니가 남아 나와 뱃속의 아이를 돌보고 보호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우는 어머니를 너무 믿었습니다. 재민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 여사님은 이 계획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거할 기회. 그녀는 현우 씨에게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그들이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며 당신과 태아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우 씨를 벼랑 끝으로 몰기 위해 비참하고 무서운 그림을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내와 아들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집에서 쫓아내고 낙태를 강요한 일은 재민 씨는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김 여사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틈타 당신을 내쫓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당신의 배경을 비난했고 당신이 자기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뱃속의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에게 그 아이는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귀찮은 구속이었고 현우 씨가 나중에 더 부유하고 빚을 갚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뽑아버려야 할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재민 씨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불에 달군 쇠꼬챙이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냉혹함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가짜였지만 나에 대한 냉대와 잔인함은 진짜였다. 그녀는 자기 아들의 비극을 이용해 자신의 이기적인 음모를 실행했다. 그녀는 나뿐만 아니라 현우 씨, 그리고 모든 사람을 속였다. 어떻게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그녀는 아들이 평생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었고 자신의 계급적 편견과 계산을 만족시키기 위해 뱃속에 손주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려 했다. 나는 더 이상 울 수 없었다. 고통은 눈물의 한계를 넘어선 듯했다. 이제 내 안에는 오직 극도의 분노와 무한한 혐오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럼 현우 씨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나는 목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재민 씨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모든 일이 꾸며진 후 그는 김 여사님의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당신이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재민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이것은 현우가 떠나기 전에 저와 연락할 때 사용했던 휴대폰입니다. 그는 모든 데이터를 지웠지만 저는 여기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당신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다. 그것은 희망과 고통스러운 비밀을 모두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 같았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나의 싸움이 단순히 남편을 되찾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현명한 어머니의 탈을 쓴 여인의 진짜 얼굴을 밝히고 나에게, 우리 아이에게, 그리고 친어머니에게 속고 있는 남편에게 정의를 되찾아주기 위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휴대폰을 열었을 때 나뿐만 아니라 현우 씨의 생명까지 노린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다. 평온한 카페를 떠났을 때 내 마음은 수많은 생각들로 복잡했다. 죽음에서 남편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가라앉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악마 같은 실체에 대한 진실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임시로 빌렸던 낡은 하숙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박 원장님은 내가 공경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현우 씨가 미리 준비해 두라고 부탁했다며 조용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계획을 세웠지만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나올 잔인함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깨끗하고 정돈된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바닥에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었지만 내 마음속의 냉기를 녹일 수는 없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현우 씨의 낡은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으로 이어지는 신비한 문처럼 잠잠하고 검게 놓여 있었다. 나는 두려웠다. 정말 두려웠다. 그것을 열었을 때 또 다른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봐. 하지만 나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들었다.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며 암호를 요구했다. 나는 현우 씨의 생일, 나의 생일, 우리의 기념일을 시도했지만 모두 틀렸다. 나는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문득 현우 씨가 농담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배열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사용해. 그때 나는 그저 웃으며 그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숫자 배열을 입력했다. 딸깍 소리와 함께 화면이 잠금 해제되었다. 그 숫자 배열은 바로 우리 아들의 출산 예정일이었다. 나의 눈물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나와 아이뿐이었다. 휴대폰 인터페이스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전화번호부도 문자 메시지도 사진도 없었다. 재민 씨가 말했듯이 현우 씨는 모든 것을 지웠다. 실망한 나는 전원을 끄려고 했는데 기억이라는 이름의 작은 수첩 모양, 아이콘의 낯선 애플리케이션이 눈에 띄었다. 나는 애플리케이션을 눌렀고 다시 암호를 요구했다. 이번에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나의 이름 지연을 입력했고 마지막 비밀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감성적인 일기가 아니라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녹음 파일들이 짧은 메모와 함께 들어있었다. 나는
약 6개월 전에 녹음된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현우 씨와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실망시켰어요. 됐어. 일이 이렇게 됐는데 말해봤자 소용없지. 내 말 잘 들어. 그 채권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네가 사라져야 해. 나는 계속해서 들었다. 녹음 파일들은 김 여사님이 어떻게 현우 씨를 조종하고 가짜 죽음 계획으로 몰아갔는지 모든 과정을 폭로했다. 그녀는 채권자들의 위험성을 과장했고 나와 아이가 납치되어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그렸다. 그녀는 현우 씨의 가장 큰 약점, 즉 그가 나에게 쏟는 무한한 사랑을 이용했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것은 현우 씨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하루 전에 녹음된 거의 마지막 파일이었다. 그 녹음에는 현우 씨와 김 여사님 외에 또 다른 남자,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외삼촌의 목소리가 낮고 거칠게 들려왔다. 누님은 안심하세요. 모든 것을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현우가 그 길을 따라 그 장소로 가면 트럭이 우연히 핸들을 놓치게 될 겁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을 거예요. 경찰은 단지 끔찍한 교통사고로 결론 내릴 겁니다.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울려 퍼졌다. 좋아. 깨끗하게 처리해. 그리고 녀석 아내와 뱃속의 아이는 현우가 사라진 후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 나는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탁 하는 마른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귀가 먹먹해졌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교통사고? 우연히 핸들을 놓쳐? 이것은 더 이상 가짜 죽음 계획이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 음모였다. 그녀, 내가 시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꾸미려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를 죽이려 했다. 그녀는 아들이 정말로 죽기를 원했다. 그래야 모든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고 그녀가 혐오했던 나와 손주를 정식으로 버릴 수 있을 테니까.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쉼없이 구토했다. 이 진실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끔찍해서 나의 모든 상상을 초월했다. 나는 그녀가 악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자신이 낳은 아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해치려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차가운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이제야 나는 이해했다. 현우 씨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었다. 아마도 그는 어머니의 계획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몰래 녹음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그들이 짜놓은 길을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안전할까? 나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여기에 주저앉아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를 찾아야 했다. 그를 구해야 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악마 같은 어머니의 소나귀에서 내 남편의 목숨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모든 단서가 끊어진 듯한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남편 살해 음모를 발견한 후의 충격과 공포는 나를 거의 마비시켰다. 나는 차가운 욕실 바닥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현우 씨를 구한다니? 하지만 어떻게 구해야 할까? 나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증거는 낡은 휴대폰 속의 녹음 파일뿐인데 그들이 믿어줄까? 아니면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내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할까? 나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 출구도 한 줄기 빛도 없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김 여사님의 사람들이 나를 처리하러 온 것일까? 나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문 밖의 렌즈를 통해 밖을 보았다. 문 밖에는 재민 씨가 서 있었다. 그는 매우 초조해 보였고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나를 보자마자
재민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에, 지연 씨, 왜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을 뿐 그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단단히 잠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현우 씨의 휴대폰을 그에게 내밀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재민 씨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기억 앱을 열고 내가 마지막 녹음 파일을 가리키자 이어폰을 착용했다. 그의 얼굴은 점차 굳어졌다.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변했다. 녹음이 끝났을 때 그는 이어폰을 빼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으며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에는 힘줄이 솟아올랐다. 개자식들, 짐승만도 못한 놈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의심했어요. 김 여사님의 태도가 너무 침착하고 계산적이었지만 설마 친아들에게까지 손을 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재민 씨,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절망적으로 물었다. 저는 현우 씨가 위험에 처해 있을까봐 두려워요. 당장 그를 찾아야 해요. 재민 씨는 방안을 왔다 갔다 걸으며 진정하려고 애썼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지연 씨, 내 말 잘 들어요. 첫째, 우리는 절대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김 여사님이 우리가 이 음모를 알아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우리를 입막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현우는 더 위험해질 겁니다. 둘째, 저는 현우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떠나기 전에 그와 제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몇 가지 암호를 정해뒀어요.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그럼 저는요. 재민 씨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당신은 계속 연기를 해야 합니다. 비통하고 괴로워하며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완전히 믿는 불쌍한 아내인 척해야 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녀의 손아귀에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만 그녀는 경계심을 풀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행동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재민 씨의 말은 나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것 같았다. 맞다. 나는 지금 무너질 수 없다. 나는 침착하고 강해져야 한다. 나는 그 악마를 속이기 위해 최고의 배우가 되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나는 전화로 흐느끼며 깊이 생각했고 아이 없이 살 수 없어서 낙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무 괴로워서 그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도 말했다. 나는 조용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 아이를 낳을 때까지 몸을 조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님은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하더니 놀랍게도 동의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네 마음대로 해라. 내게 살 길을 열어주는 셈치겠다. 하지만 다시는 이 집에 얼씬거리지 마.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가엾게 여겨서 동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실종이 그녀의 계획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동의했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을 잃고 괴로워하며 종적을 감춘 아내. 너무나 합리적인 시나리오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재민 씨와 나는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재민 씨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현우 씨가 남겼을지 모르는 희미한 흔적을 추적하려고 애썼다. 한편 나는 나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나는 현우 씨와 함께 살았던 모든 작은 세부사항, 그가 무심코 했던 말들, 그가 언급했던 장소, 그리고 그가 거의 왕래하지 않던 친구들을 모두 기억해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때 희미한 기억 하나가 내 머릿속에 번쩍였다. 나는 현우 씨가 외딴 산꼭대기에 있는 고즈넉한 사찰 사진을 보여줬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곳이 외할머니가 말년에 수행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곳이 매우 고요하고 새 속에 티끌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농담처럼 나중에 너무 힘들면 우리 여기서 숨어 살자고 말하기도 했다.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이제 나는 이 장소에 뭔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서둘러 인터넷으로
그 사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 사찰은 청룡사선러는 이름의 사찰로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강원도의 깊은 산맥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거의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다. 혹시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 사실을 재민 씨에게 말했다. 그도 이것이 매우 가치 있는 단서라고 생각했다. 현우는 외할머니를 매우 따랐어요. 그곳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재민 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고 위험합니다. 게다가 지연 씨는 임신 중이라 갈 수 없어요.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가야 해요. 저는 제 눈으로 그를 봐야만 해요. 게다가 저 혼자 가면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가면 아마 더 믿을 거예요.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재민 씨는 결국 동의했지만 박 원장님이 나를 돌봐주기 위해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내 남편을 구하기 위한 여정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나는 이 험준한 산악지대로의 여행이 단순한 수색이 아니라 또 다른 덫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 덫을 놓은 사람은 내가 절대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결정은 내려졌고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강원도로 떠날 준비를 했다. 재민 씨는 충분히 넓고 눈에 띄지 않는 7인승 차량을 렌트하는 일을 맡았다. 박 원장님은 태아 영양제, 비타민부터 필요한 모든 응급처치 도구를 갖춘 의료 가방을 신중하게 준비했다. 나는 몇 벌의 넉넉한 옷을 챙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우 씨의 낡은 휴대폰이었다. 그것은 나의 부적이었고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다음 날 새벽, 서울이 아직 새벽 안개에 잠겨 있을 때 우리의 차는 시끄럽고 음모로 가득 찬 서울을 떠나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배 위에 손을 얹었다. 나의 아기는 엄마의 긴장감을 감지한 듯 부드럽게 한번 발길질하며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높은 건물들은 점차 뒤로 물러났고 푸른 논밭과 익숙한 붉은 흙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내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나는 온 세상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남편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다. 비현실적이면서도 비장한 여정이었다. 여정 내내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박 원장님은 가끔 뒤를 돌아보며 내가 피곤하지 않은지 쉬어야 하는지 물었다. 재민 씨는 운전에 집중했고 그의 얼굴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가끔 그는 백미러를 통해 나를 흘금 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가 김 여사님의 진짜 얼굴을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하고 내가 홀로 고통받게 내버려둔 것에 대해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행은 거의 이틀 동안 계속되었다. 풍경은 끊임없이 변했다. 비옥한 평야에서 구릉진 산악지역으로 그리고 강원도 산악지대의 구불구불하고 험준한 고갯길로 접어들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맑고 싸늘해졌다. 소수 민족 마을들이 산비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초가 지붕 위로 아지랑이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폭풍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마침내 늦은 오후 몇 번의 길을 물은 끝에 우리는 청룡사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이 시작되는 산자락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찰은 산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흰 구름 속에 숨겨져 있었다. 사찰로 올라가는 길은 좁고 돌이 깔려 있으며 가파르고 미끄러웠다. 차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재민 씨가 가파른 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지연 씨, 걸을 수 있겠어요? 나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갈 수 있어요. 기어서라도 올라가야 해요. 우리는 산행을 시작했다. 박 원장님은 내 옆에서 나를 항상 부축해 주었다. 재민 씨는 앞에서 길을 막고 있는 나뭇가지들을 치우며 길을 정리했다. 나는 이제
임신 5개월 차로 접어들어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걸음마다 숨이 가빴다. 하지만 현우 씨를 생각할 때마다 그가 저 위에 홀로 있고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계속 나아갈 힘을 얻었다. 거의 1시간 동안 가파른 언덕과 시름한 끝에 마침내 우리는 사찰의 오래된 일주문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다. 사찰은 크지 않았고 전체가 나무로 지어져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고요하고 이끼 낀 분위기를 풍겼다. 공간은 너무나 고요해서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와 멀리서 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몇몇 나이든 스님들이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합장하고는 다시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우리는 곧장 대웅전으로 향했다. 70세가 넘은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센 주지. 스님이 부처님 상 앞에서 좌선하고 계셨다. 우리를 보자 그는 조용히 눈을 떴다. 안경 너머 그의 눈빛은 인자하고 맑았다. 아미타불, 멀리서 온 시주님들 많이 지치셨겠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민 씨는 합장하며 공손하게 말했다. 스님, 저희는 한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름은 김현우라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전쯤 여기에 잠시 묵으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주지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오랫동안 나와 내가 불룩하게 나온 배에 머물렀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시주님, 저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래에 사찰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한 손님도 없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모든 희망과 산을 오르느라 들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듯했다. 우리가 착각한 것일까? 현우 씨는 여기에 없는 것일까? 나는 너무 실망해서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박 원장님이 재빨리 나를 부축했다. 바로 그때 어린 동자승 한 명이 밖에서 뛰어들어와 주지 스님께 합장하고 말했다. 스님, 서쪽 방에 계신 시주님께서 저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 약을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거라라고 말했다. 동자승은 돌아서서 달려가려고 했는데 재민 씨가 급히 불러 세웠다. 잠깐만 꼬마 스님, 서쪽 방에 계신 시주님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동자승은 순진하게 대답했다. 네, 키가 크시고 아주 인자해 보이십니다.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어요. 마음을 수양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아무도 없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바로 그였다. 분명히 그였다. 재민 씨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기쁨을 숨길 수 없는 눈빛이었다. 우리는 서둘러 주지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서쪽 건물로 빠르게 걸어갔다. 하지만 우리가 막 대웅전을 나서려 할 때 섬뜩할 정도로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현우를 찾나? 찾을 필요 없어. 그는 여기에 없어. 우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보리수나무에 기대어 박 원장님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이 아니었다. 대신 차갑고 비밀스러우며 위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나는 내가 믿었고 나의 운명을 맡겼던 그 남자, 박 원장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일그러지고 차가웠다. 내가 알고 있던 인자한 의사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낯선 모습이었다. 사찰의 고요한 분위기는 갑자기 숨막히는 위험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다. 재민 씨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내 앞을 막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박 원장님,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 원장님은 재민 씨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제야 내가 깨달은 그 시선은 연민이 아니라 덫에 걸린 먹이를 바라보는 사냥꾼의 승리감이었다. 아가씨, 당신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똑똑하군요.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따뜻했지만 소름 끼치도록 비꼬는 어조가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이 시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순순히 그 병원에 갈 줄 알았는데 설마 내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올 줄이야. 정말 운명이네요. 당신이 원장님이었군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이 덫은 당신이 놓은 거군요. 당신이 일부러 나를 이곳으로 유인한 거예요. 박 원장님은 웃었다. 사찰 마당의 고요함 속에서 메마른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주 똑똑해. 하지만 너무 늦었어. 현우는 여기에 없어. 그는 절대 이곳에 오지 않았어. 이곳은 단지 당신을 유인하기 위해 내가 설치한 덫일 뿐이야. 왜요? 재민 씨가 소리쳤다. 당신은 현우 아버지의 친구잖아요. 왜 김 여사와 결탁해서 현우를 해치려는 겁니까? 친구라고? 박 원장님은 입꼬리를 올렸다. 나와 그 현우 아비는 친구였던 적이 없어. 나는 그놈을 뼛속까지 증오했어. 그리고 나는 이 기회를 30년 동안 기다려왔지. 그러더니 그는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증오와 배신으로 가득 찬 이야기였다. 박 원장님과 현우 씨의 아버지는 예전에 절친한 친구였으며 맨손으로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가 번창하기 시작했을 때 현우 씨의 아버지는 잔인하게 박 원장님을 속이고 그의 모든 주식을 가로챘으며 그를 한 푼도 없이 거리로 내쫓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박 원장님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즉 현우 씨의 어머니를 빼앗는 수단까지 썼다. 그놈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박 원장님은 이를 갈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나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걸렸어. 나는 그놈의 온 가족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맹세했지. 나는 그들에게 나처럼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맛보게 할 거야. 그의 복수 계획은 매우 정교하게 준비되었다. 그는 김 여사님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이용해 그녀를 자신의 손안에 있는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그가 김 여사님에게 현우 씨를 조종하는 방법과 가짜 죽음을 꾸미는 방법을 알려주며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멍청한 인형일 뿐이었어. 박 원장님은 비웃었다. 그리고 현우 그놈은 그 아비와 똑같이 어리석고 잘 믿는 놈이야. 스스로 내가 친덫으로 걸어 들어왔지. 그럼 현우 씨는 어디에 있나요? 나는 절망적으로 물었다. 박 원장님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미소는 더욱 악의적이었다. 그는 아주 안전한 곳에 있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그리고 사랑하는 아가씨, 당신과 당신 뱃속의 짐승 같은 아이도 곧 그와 재회하게 될 거야.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나무 뒤에서 4명의 크고 험상궂은 남자들이 나타나 우리를 포위했다. 재민 씨는 급히 나를 등 뒤로 밀어내고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당신들 원하는 게 뭐야? 그가 소리쳤다. 박 원장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4명의 남자들은 즉시 덤벼들었다. 재민 씨는 용감하게 싸웠고 1명을 제압했지만 무장한 4명에게는 역부족이었다. 1명이 몽둥이로 그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려쳤다. 재민 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재민 씨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2 남자가 나를 단단히 붙잡았다. 나는 몸부림치고 할퀴었지만 소용없었다. 임신한 여자의 힘으로 건장한 2 남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박 원장님은 여유롭게 다가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옅은 노란색 액체가 담긴 주사기 하나를 꺼냈다. 착하지, 아가씨. 그는 소름 끼치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프지 않을 거야. 잠깐이면 당신의 모든 괴로움이 끝날 거야. 나는 다가오는 날카로운 주사바늘을 바라보았다. 극한의 공포가 나를 덮쳤다. 안 돼. 나는 죽을 수 없어. 내 아이. 나는 내 아이를 지켜야 해. 나는 남아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내. 나를 붙잡고 있는 남자의 팔을 세게 물었다. 남자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다. 나는 그 기회를 틈타
대웅전 쪽으로 미친 듯이 달아났다. 입으로는 살려주세요. 살인자라고 끊임없이 외쳤다. 하지만 사찰은 너무 한적했고 나의 비명은 고요한 공간 속으로 울려 퍼지다가 사라졌다. 그들은 빠르게 나를 따라잡았다. 한 남자가 막 나를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회색 승복을 입은 그림자가 나타나 선장, 센장으로 그 남자의 팔을 세게 내리쳤다. 바로 주지스님이었다. 비록 연세가 많고 힘이 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위험이 넘쳤다. 그는 내 앞에 서서 크게 외쳤다. 아미타불, 성스러운 부처님의 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지 마라. 박 원장님은 주지 스님의 개입에 약간 놀란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비웃었다. 노인장, 현명하면 비켜서세요. 이 일은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주지 스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시주, 되돌릴 수 없는 곳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원한은 원한을 낳을 뿐 언제쯤 끝이 나겠습니까?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나는 문득 무언가를 깨달았다. 현우 씨의 낡은 휴대폰. 나는 그것을 외투 주머니 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몰래 기억 앱을 누르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것이 도움이 될지는 몰랐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아직 우리 모자에게 완전히 살 길을 막지 않은 것 같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점점 더 가까워졌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사찰마당의 죽음과 같은 고요함을 찢었다. 박 원장님과 그의 부하들은 얼어붙었고 얼굴색이 변했다. 그의 얼굴에 있던 사악한 자신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젠장, 여기에 경찰이 어떻게 온 거야? 그는 중얼거리고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튀어, 빨리.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주지 스님에게 맞은 동료를 부축하며 뒷문 쪽으로 황급히 달아났고 울창한 숲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나는 대웅전의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섰다. 온몸이 흐물흐물했고 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주지 스님과 갑작스러운 경찰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자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몇 분 후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몇몇 사복 수사관들이 사찰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선두에 선 사람은 강직한 인상의 중년 경감팀장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왔다. 여기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다들 괜찮으십니까? 주지 스님은 합장했다. 아미타불, 경찰관님들이 제때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이 아이가 하마터면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경감은 나를 바라보고 땅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재민 씨를 보았다. 빨리 구급차를 부르세요. 부상자를 당장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는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고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더 온화해졌다. 아가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박 원장님이 나를 이곳으로 유인한 일부터 그의 복수 음모, 그리고 방금 일어난 공격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는 현우 씨의 낡은 휴대폰을 경감에게 건네는 것도 잊지 않았다. 팀장님, 이 안에 매우 중요한 녹음 파일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남편을 해치려 했던 살인 음모뿐만 아니라 방금 박 원장님과의 대화도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빨리 녹음했어요. 경감은 휴대폰을 받아들었고 나의 말을 듣는 동안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다. 그는 즉시 그것을 과학수사요원에게 넘기며 말했다. 당장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복구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재민 씨를 태워갔다. 구급대원은 그가 가벼운 뇌진탕일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자세한 진술을 위해 지역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주지 스님도 증인으로 동행했다.
가는 길에 경감이 나와 같은 차에 탔다. 그는 자신을 이준혁 경감, 도 경찰청 강력계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지연 씨, 사실 우리는 당신 가족 사건을 몇 주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팀장의 말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재민 씨의 신고와 휴대폰에서 나온 초기 증거를 확보한 후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가족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 조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팀장은 박 원장님의 본명은 박국현이며 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기, 사고, 조작, 내부 정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의 두목이었다. 현우 씨의 아버지도 과거에는 그 조직의 일원이었다. 30년 전의 사기 사건은 사실 내부 숙청이었다. 현우 씨의 아버지가 배신하고 모든 불법 자금을 가로채 박국현이 대신 감옥에 가게 만든 것이다. 박국현의 복수 계획은 당신의 시댁 재산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30년 전의 고통을 되갚는 것이었습니다. 이 팀장이 말했다. 당신의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그저 그가 이용한 소모품이었을 뿐이고 당신의 남편 현우 씨는 가장 중요한 먹잇감이었죠. 그럼 현우 씨는 안전한가요, 팀장님?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 팀장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우리는 아직 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김 여사님이 말한 것처럼 해외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국내에 있으며 아마도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을 겁니다. 나의 마음은 다시 조여들었고 공포가 다시 나를 덮쳤다. 나의 남편은 납치당했다. 그리고 그를 납치한 사람이 바로 나를 이곳으로 유인한 사람이었다. 그럼 팀장님들은 어떻게 알고 사찰에 제때 오신 겁니까? 내가 물었다. 이 팀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문자 메시지 덕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알 수 없는 번호로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청룡사, 사람 살려. 우리는 즉시 출동했고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문자 메시지, 누구일까? 누가 박국현의 계획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을까? 수많은 질문이 다시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누가 됐든 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 사람이 우리 모자의 목숨을 살렸다.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현우 씨의 휴대폰에 담긴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경찰은 박국현과 그 일당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배령을 내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의 인상착의가 모든 언론 매체에 보도되었다. 김 여사님과 그녀의 외삼촌은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협력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족의 철천 지원수이자 위험한 범죄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들은 박국현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접근하고 조종했는지, 그리고 사고를 조작한 계획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현우 씨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나의 희망은 조금씩 사라졌다. 나는 두려웠다.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을까봐. 나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내가 거의 절망했을 무렵 일주일 후 외딴 산간 지역의 한 병원에서 걸려온 뜻밖의 전화 한 통이 희미한 희망의 불빛을 밝혔다. 그들은 교통사고 환자 한 명이 기억상실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신분증은 없었고 유일한 식별 표식은 왼쪽 팔에 있는 긴 흉터라고 말했다. 왼쪽 팔의 긴 흉터, 나의 심장은 한순간 잿는 듯했다. 나는 그 흉터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대학 시절 현우 씨가 나를 데려다 주다가 자전거 사고로 다쳤을 때 생긴 흉터였다. 그것은 다른 것과 혼동할 수 없는 그만의 특별한 표식이었다. 내 팔꿈치 근처에 있는 흉터 맞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으며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다. 맞습니다, 아가씨. 전화 저편의 간호사가 대답했다. 환자분은 다발성 외상, 특히 머리 부위에 충격이 커서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식은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 후 간호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귀가 먹먹해졌고 눈물이 쏟아졌다. 이번에는 기쁨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가 살아있다. 나의 남편은 정말 살아있다. 나는 서둘러 이 소식을 이 팀장에게 알렸다. 그는 즉시 2명의 수사관을 나와 동행시켜 그 병원으로 가서 확인하도록 했다. 그 산골 병원으로 가는 길은 사찰로 가는 길보다 더 멀었지만 나는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나의 마음은 오직 그를 다시 만날 간절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살과 뼈가 있는 그를 다시 보는 것.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시골 병원은 작고 낡았으며 장비도 부족했다. 나는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걸음을 점점 빠르게 했다. 102호 병실 문이 열렸다. 하얀 철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바로 그였다. 얼굴이 약간 야위고 수척해졌으며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나는 그를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그 높은 이마, 곧은 콧날, 그리고 얇은 입술이었다. 그는 베개에 기대앉아 멍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혼이 없는 듯한 텅 빈 시선이었다. 현우 씨. 나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불렀다. 그는 천천히 돌아보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완전히 낯설었다. 기억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고 불룩하게 나온 내 배를 바라보았다. 약간의 호기심은 있었지만 나를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다. 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정말 나를 잊어버렸다. 그의 핏줄을 품고 있는 아내를 잊어버렸다. 나는 다가갔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의 팔, 익숙한 흉터가 있는 곳에 닿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낯선 사람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으로 팔을 살짝 움츠렸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는 목이 쉬고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지연이에요. 당신의 아내예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제 아내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문가에 서 있던 수사관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관찰했다. 나는 지금이 올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저는 그의 기억을 되찾아줘야만 했다. 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고향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데이트, 그가 청혼했던 날, 우리의 행복했던 결혼식까지. 나는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 대해 그리고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할수록 나의 눈물은 더욱 흘러내렸다. 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멍했지만 감정의 물결이 일렁이는 듯했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현우 씨의 부상이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기억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심지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나의 마음은 다시 가라앉았지만 나는 절망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가 내 곁에 있는 한,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 동안 나는 현우 씨를 돌보기 위해 병원에 머물렀다. 나는 그에게서 반발짝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매일 나는 끈기 있게 그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가 좋아했던 음식을 요리했다. 익숙한 맛이 그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의 침묵과 텅 빈 눈빛뿐이었다. 한편 경찰 수사는 큰 진전을 보였다. 김 여사님의 진술과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그들은 박국현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지역을 좁혀나갔다. 이 팀장은 나에게 박국현은 매우 교활한 늙은 여우여서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도 결코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어느 날 오후 내가 현우 씨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내 아내라고 했죠. 그런데 왜 나는 여기에 혼자 있는 거죠? 왜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나요? 그의 질문에 나는 멈칫했다. 나는 그에게 그의 어머니와 박 원장님의 음모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겨 올 수 없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기억상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완전히 낯설지 않았고 약간의 의문이 담겨 있었다. 혹시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계속 깎았다. 나는 그의 그 질문이 굳게 잠겨있던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가 곧 기억해낼 진실은 그날 나를 구해준 익명의 신고자와 관련된 훨씬 더 엄청난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다. 현우 씨의 질문은 나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직감은 여전히 매우 예민한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는 알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이 이미 상처 입은 그의 마음에 칼을 꽂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는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간호사가 그의 건강을 확인하고 나간 후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현우 씨, 당신이 궁금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요. 하지만 무슨 말을 듣더라도 침착하겠다고 저에게 약속해줘요. 알겠죠?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마침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떨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그의 어머니와 박 원장님의 살인 음모에 대해서는 바로 말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것과 그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가짜 죽음을 꾸미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나는 내가 그를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후 그의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야기를 할수록 나의 눈물은 더욱 흘러내렸다. 현우 씨는 침묵 속에서 듣고만 있었다. 나의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이 살짝 조여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텅 빈 눈빛 속에 고통, 죄책감, 그리고 약간의 감사함 같은 감정의 잔물결이 이는 것을 보았다. 그럼 내 어머니가 당신을 집에서 쫓아내고 우리 아이를 포기하라고 강요했다는 건가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었고 믿기 힘들다는 듯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를 지켰어요. 그는 나의 배를 내려다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매우 복잡한 시선이었다. 고통, 죄책감, 그리고 약간의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나의 배를 만지려 했지만 중간에 다시 거두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그는 중얼거렸다. 그가 깨어난 이후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나에게는 큰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아마도 그의 기억이 점차 돌아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며칠 후 현우 씨의 건강 상태는 더욱 좋아졌다. 그는 혼자서 병실 안을 걸어 다닐 수 있었다. 나는 매일 그의 곁에 머물며 우리의 옛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다. 달콤했던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의 공백을 점차 채워가는 듯했다. 그는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되찾기 시작했다. 어떤 때는 결혼식 날 활짝 웃는 나의 모습이었고, 어떤 때는 처음으로 나의 뱃속에서 아이가 발길질하는 것을 느꼈던 감각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나의 손을 꽉 잡고 끊임없이 사과했다. 한편 밖에서는 박국현을 쫓는 추적이 매우 강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 팀장은 박국현이 매우 교활한 범죄자여서 계속해서 도피 장소를 바꾸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포위망이 점차 좁혀지고 있으니 그가 잡힐 날이 멀지 않았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어느 날 아침 내가 현우 씨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고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현우 씨, 왜 그래요? 나는 놀라 그를 부축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꼭 감은 채 의미 없는 단어들을 중얼거렸다. 트럭, 그 길, 박국현. 그러더니 그는 눈을 번쩍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멍하지 않았고 공포와 인식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지연 씨, 내가 기억났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이 났어. 그날 사고가 아니었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의 기억은 달콤한 기억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기억으로 돌아왔다. 그는 사고가 나던 날, 어머니가 알려준 외딴 고갯길을 운전하고 있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몰래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을 확인했고 이 길이 어머니가 말한 곳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시에 그는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당장 돌아가. 함정이야. 하지만 너무 늦었다. 뒤에서 트럭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그의 차를 들이받았다. 나는 간신히 핸들을 꺾어 차를 절벽 아래로 몰았어요. 현우 씨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후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이 병원에서 깨어날 때까지. 낯선 문자 메시지? 누가 그에게 문자를 보냈을까?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물었다. 현우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상처 입은 기억 속에서 되찾으려고 애썼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지연 씨, 그는 무력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어요. 하지만 나는 떠나기 전에 내 예비 휴대폰 번호를 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한 사람이요. 나는 그에게 나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 현우 씨에게 경고 문자를 보낸 사람, 그리고 사찰에서 나를 구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미스터리한 영웅은 박국현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그림자 속에서 우리를 조용히 돕고 있었다. 도대체 이 수수께끼의 인물은 누구이며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끔찍한 사고의 기억이 현우 씨에게 밀려오면서 그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다. 그는 트럭, 고갯길, 그리고 신비로운 경고 문자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나는 간신히 간호사들과 함께 그를 붙잡고 진정제를 주사해야 했다. 침대에 잠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가 역력했다. 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혼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을까. 현우 씨가 잠든 직후 나는 이 팀장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알렸다. 이 팀장은 현우 씨의 기억 회복에 매우 놀라워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현우 군의 진술은 박국현과 그 일당을 살인죄로 기소할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당신은 그의 곁에서 간호하고 격려해 주세요. 저희는 곧 정식 진술을 받으러 사람을 보낼 겁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여전히 그 수수께끼의 인물의 정체였다. 나는 현우 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 문제를 물어보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상된 기억 속에서 다시 찾아내려고 애썼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해내지 못했다. 지연 씨. 그는 무력한 표정으로 말했다. 단지 오래된 친구라는 것만 기억나요. 아주 믿었던 사람이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었어요. 나는 사고가 나기 며칠 전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어요.
어머니의 계획에 뭔가 불안함을 느껴서 그에게 예비 휴대폰 번호를 주고 당신을 좀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오래된 친구,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 이 정보는 너무 모호했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이 모든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현우 씨와 나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비밀도 알고 있을지 모른다. 며칠 후 현우 씨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와 진정한 시간을 보냈다. 더 이상 속임수도 비밀도 없었다. 우리는 함께 옛 추억을 되새기고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통과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고 우리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강해졌다. 일주일 후 이 팀장과 몇몇 수사관들이 병원으로 와 현우 씨의 공식 진술을 받았다. 그는 모든 사건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진술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완전히 일치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우리는 박국현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릴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 이 팀장은 그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에서는 김 여사님과 외삼촌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사기와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한 음모죄로 합당한 형벌을 받았다. 나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에게 모든 원한은 끝났다. 나는 그들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며 보내기를 바랄 뿐이었다. 우리의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현우 씨의 건강은 매우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는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었으며 기억도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다. 다만 그 미스터리한 친구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내가 현우 씨가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보관했던 그의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그의 외투 주머니 깊은 곳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것은 단풍잎 모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나무 열쇠고리였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왠지 모르게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것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열쇠고리를 현우 씨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갑자기 그의 눈이 빛났다. 단풍잎, 단풍나무 거리. 그가 중얼거렸다. 맞아. 단풍나무 거리 카페. 나는 거기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 그의 기억은 물줄기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사람이 바로 재민이야. 재민 씨요? 나는 얼어붙었다. 말도 안 돼. 재민 씨는 저와 함께 현우 씨를 찾으러 다녔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제 곁에 있었잖아요.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당신이 아는 재민 씨가 아니야. 현우 씨는 서둘러 설명했다. 이름은 재민이지만 다른 사람이야. 황준남. 그는 내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나중에 그의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연락이 끊겼었지. 나는 그 카페에서 그를 완전히 우연히 다시 만난 거야. 황준남.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왜 그는 우리를 도왔고 왜 침묵 속에서 도움을 주기로 선택했을까? 바로 그때 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연 씨. 저는 황준남입니다. 전화 저편에서 낮고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우리가 만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미스터리한 영웅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또 다른 엄청난 비밀을 열어줄까? 황준남이라는 남자로부터 걸려온 뜻밖의 전화는 나를 놀라게 하면서도 흥분하게 했다. 오랜 세월 동안 추측만 해왔던 침묵의 영웅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를 만나기로 동의했다. 약속은 다음 날 오후, 바로 그가 현우 씨와 우연히 재회했던 단풍나무 거리 카페로 정해졌다.
현우 씨는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나는 이 사람을 혼자 대면하고 싶었고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직접 듣고 싶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몇 분 일찍 도착했다. 작은 카페는 앤티크 스타일로 아늑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창가 근처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테이블을 선택했다. 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기대감과 걱정이 교차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이며 그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약속 시간에 맞춰 키가 크고 단순하지만 세련된 흰색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섰다. 그는 눈을 한 바퀴 돌리더니 곧장 나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강직하고 지적이었으며 특히 그의 눈은 깊고 사연이 많은 듯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 저는 황준남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다.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내가 전화로 들었던 목소리와 똑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에서 따뜻함과 든든함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황준남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황준남 씨는 부드럽지만 약간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황준남 씨, 저는 당신이 왜 우리를 도왔는지 그리고 왜 박 원장님의 계획을 그렇게 잘 알고 계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황준남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하는 듯 긴 이야기를 회상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나를 돌아보며 시어머니의 음모를 알았을 때보다 더 놀라운 진실을 말했다. 왜냐하면 지연 씨, 박국현이 바로 제 친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친아버지, 우리 가족을 해치려 했던 악마, 박 원장님이 바로 우리를 구한 사람의 아버지라니. 이 이야기는 너무나 황당하고 비현실적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나는 더듬었다. 그가 당신 아버지라면 왜 당신은 그를 대적했나요? 황준남 씨는 나의 말을 이어받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가득했다. 그는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마였고 저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황준남 씨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박국현과 그의 어머니 사이에 비극적인 사랑의 결과였다. 그의 어머니는 박국현에게 속아 그를 낳은 직후 버림받았다. 그의 어린 시절은 세상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 속에서 홀로 살아온 나날이었다. 성인이 되어서야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를 찾아갔다.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함과 부인뿐이었다. 그는 나를 수치스러운 존재,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황준남 씨는 손을 꽉 쥐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그를 몰래 추적하며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그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현우 씨와의 우연한 만남이 바로 전환점이었다. 현우 씨가 자신의 사업적 어려움과 어머니의 이상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황준남 씨는 어렴풋이 자신의 아버지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아챘다. 그는 현우 씨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고 그것이 현우 씨가 그에게 예비 휴대폰 번호를 믿고 맡긴 이유였다. 현우가 연락이 끊겼을 때 저는 뭔가 나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준남 씨가 계속 말했다. 저는 제 인맥을 이용해 조사했고 아버지의 음모 전체를 발견했습니다. 현우에게 경고하려고 했지만 늦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가 당신과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는 앉아서 들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나는 황준남 씨의 운명에 연민을 느끼면서도 그의 용기와 올고듬에
감탄했다. 그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혼자서 자신의 죄 많은 아버지와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물었다. 황준남 씨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고 깊은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잡혔습니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저는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 모든 진실을 말할 겁니다. 그 후 저는 이곳을 떠나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먼 곳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할 겁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없는 삶을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이미 식은 차를 마셨다. 이야기는 끝을 맺었고 모든 비밀이 밝혀졌으며 아기는 대가를 치렀다. 상처 입은 사람들도 각자의 길을 찾았다. 나는 이 만남 후 나와 황준남 씨는 아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침묵의 영웅이었던 그의 모습, 아기 친아버지의 모습일지라도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아들의 모습은 영원히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품고 있다. 나와 황준남 씨가 카페를 나서려 할 때 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 팀장이었다. 전화 저편의 그의 목소리는 매우 긴급했다. 지연 씨,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큰일 났습니다. 나의 심장은 조여들었다. 현우 씨요. 현우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팀장님? 현우 군이 아닙니다. 이 팀장은 급하게 대답했다. 박국현, 그가 탈옥했습니다. 탈옥? 그 두 단어는 나의 귀를 때리는 벼락 같았고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른 박국현은 잡혔고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탈옥할 수 있었을까? 내 옆에 서 있던 황준남 씨도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에 잠깐 비쳤던 평온함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대체되었다. 지금 당장 갈게요. 나는 서둘러 이 팀장에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가요. 황준남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카페 밖으로 끌어냈다. 지금은 당황할 때가 아닙니다. 그가 탈출했어요.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분명 가장 중요한 증인들일 겁니다. 바로 저, 당신, 그리고 어쩌면 현우 씨까지요. 황준남 씨의 말은 찬물처럼 나에게 끼얹어져 나를 진정시켰다. 맞다. 박국현은 교활하고 잔인한 늙은 여우였다.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자와 현우 씨는 진짜 위험에 처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곧장 달렸다. 운전하는 내내 황준남 씨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다. 아마도 정보를 더 알아내기 위해 그의 인맥에 연락하는 것 같았다. 나는 옆에 앉아 있었고 마음은 타들어갔으며 공포가 온몸에 스며들었다. 나는 나 자신보다 현우 씨와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었다.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주변 지역은 이미 경찰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이 팀장은 로비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우리를 보자마자 그는 빠르게 다가왔다. 다행이다. 두 분은 괜찮으시군요. 그가 안도하며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팀장님? 어떻게 그가 탈옥할 수 있었나요? 황준남 씨가 즉시 물었다. 이 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온 척했어요. 구급차로 이송되는 틈을 타 외부에서 대기하던 부하 몇 명과 짜고 호송 경찰관을 공격한 후 도주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럼 현우 씨는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현우 군은 안전합니다. 이 팀장이 나를 안심시켰다. 우리는 그의 병실을 24시간 철통같이 경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접근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두 분을 영원히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박국현은 지금 궁지에 몰린 짐승과 같아서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황준남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앉아서 그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그보다 한 발 앞서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그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니요. 막 탈옥한 범죄자가 어디에 숨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나는 문득 현우 씨의 휴대폰 속에서 들었던 대화의 한 부분이 떠올랐다. 김 여사님과 외삼촌의 녹음 파일이었다. 그들은 한 장소를 언급했었다. 남산 창고. 나는 자신도 모르게 내뱉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제가 녹음 파일에서 기억하기로는 시어머니와 외삼촌이 현우 씨를 처리할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남산 근처 옛 부두의 창고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시아버지의 옛 불법 사업장 중 하나였습니다. 이 팀장과 황준남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이 번쩍였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팀장이 말했다. 그곳은 숨어 지내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은밀하고 발각될 경우 바닷길로 쉽게 도주할 수 있으니까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팀장은 즉시 무전기를 꺼내 특수팀에게 비밀리에 부두 지역으로 이동하여 확인하라고 명령했다. 이제 두 분은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합니다. 이 팀장은 나와 황준남 씨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우리는 두 분을 수사기관의 안전가옥으로 안내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팀장님. 저는 안 갈 거예요. 저는 현우 씨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나는 그의 병실 쪽을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방금 기억을 되찾았고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합니다. 이럴 때 저는 그를 혼자 둘 수 없어요.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이 팀장이 반대했다. 그때 황준남 씨도 나섰다. 팀장님, 그녀를 여기에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녀와 함께 있을 겁니다. 저는 박국현이 그들에게 접근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결의를 본 이 팀장은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병원 경비를 더욱 강화하여 현우 씨의 병실로 통하는 복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 그날 밤 병원 전체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나와 황준남 씨 그리고 2명의 경찰관이 현우 씨의 병실을 지켰다. 현우 씨는 박국현이 탈옥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밤새도록 우리 중 누구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복도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 거의 아침이 밝아올 무렵 모두가 지쳐 있을 때 경찰관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 팀장의 목소리가 긴급하고 격렬하게 울려 퍼졌다. 1조 보고 박국현과 일당이 7번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대상들은 무장하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즉시 지원 요청한다. 나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최후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정의가 실현될까? 아니면 박국현이 다시 도망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까? 우리 모두의 생명은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결정되고 있는 듯했다. 무전기는 꺼졌지만 그 여운은 작은 병실에 계속 울려 퍼졌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깊은 걱정과 함께 약간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전쟁은 끝을 향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했다. 현우 씨는 나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극한의 불안감을 느꼈다. 황준남 씨도 일어섰다. 그는 문 쪽을 바라보았다. 당장이라도 지원을 위해 뛰쳐나가고 싶은 듯했다. 여기 계세요, 준남 씨.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흐르는 매 순간이 마치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창문으로 비추는 희미한 아침 햇살은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걷어낼 수 없었다. 거의 1시간 후
무전기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이 팀장의 목소리였다. 피곤했지만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대상 박국현과 모든 일당을 체포했습니다. 사건 종결.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거대한 짐이 어깨에서 내려진 듯했다. 현우 씨는 나를 꽉 껴안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다시는 당신과 아이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흐느꼈다. 미안해요, 지연 씨. 당신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게 해서 미안해요. 나는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나의 눈물도 흘러내렸다. 괜찮아요, 현우 씨. 당신이 살아있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황준남 씨는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진심으로 편안해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현우 씨는 퇴원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긴 옛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경찰의 보호 아래 황준남 씨와 박 원장님과 함께 다른 아파트 단지의 작은 아파트로 갔다. 박국형과 그 일당에 대한 재판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열렸다. 현우 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 나와 황준남 씨, 그리고 김 여사님의 진술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는 살인, 사기, 재산 갈취 혐의로 합당한 형벌을 받았다. 김 여사님과 외삼촌도 공범 혐의로 추가 형량을 받았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 나는 화려하지 않고 평범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 아기는 현우 씨를 쏙 빼닮은 건강하고 통통한 아기였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 아이는 우리의 기적이야, 지연 씨. 그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나와 현우 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예전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남아있는 약간의 돈과 황준남 씨의 도움으로 그는 수공예품을 만드는 작은 목공소를 열었다. 그는 더 이상 계산과 음모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집 근처의 유치원에서 다시 교사 일을 시작했다. 우리의 삶은 예전만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웃음과 평화로 가득 찼다. 우리를 도와준 박 원장님은 나중에 우리 작은 가족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이 되었다. 그는 자주 방문하여 나와 아기의 건강을 돌보았다. 현우 씨의 의형제였던 재민 씨도 자주 찾아왔다. 그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황준남 씨와 그의 어머니는 도시를 떠나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살면서 평온을 되찾았다. 여러 해가 흘렀고 우리 아들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랐다. 나와 현우 씨는 종종 아이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가 겪었던 시련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모든 것을 극복했는지에 대해 우리는 아이에게 친절함, 용기, 그리고 정의는 아무리 늦더라도 항상 실현된다는 것을 가르쳤다. 어느 날 오후 우리가 새 집의 작은 마당에서 함께 놀고 있을 때 현우 씨가 갑자기 나의 손을 잡았다. 지연 씨, 옛날에 내가 했던 말 기억나요? 나중에 너무 힘들면 우리 청룡사에서 숨어 살자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기억나요. 하지만 이제는 숨어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있든 당신과 우리 아들만 있다면 저는 이미 평온을 찾았으니까요. 현우 씨는 나와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고통도 없었다. 오직 사랑, 이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강렬한 믿음만이 남아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지연 씨와 현우 씨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를 고난의 상황과 잔인한 음모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항상 희망의 빛이 우리를 붙들어 줄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절함, 정의, 그리고 사랑의 힘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모든 폭풍을 이겨내고 진정한 평온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저희 채널 황혼의 순간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감동적이고 진실하며 의미 있는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눈물겨웠지만 매우 강인했던 지연 씨와 현우 씨의 여정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한 여성이 절망의 끝으로 내몰리고 사랑과 믿음, 그리고 하마터면 생명까지 빼앗길 뻔했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함께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숨막히는 끔찍한 음모와 적나라하게 벗겨진 진실 앞에서 숨죽였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고 인류의 빛이 퍼져나갈 때 안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기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저희가 공유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소중한 교훈을 얻어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더 의미 있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관계, 특히 부부와 가족 관계에서 믿음과 분별력의 가치일 것입니다. 지연 씨는 남편과 시댁의 거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온 마음을 다해 믿었으며 바로 그 순수한 믿음이 악한 자들이 이용하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심과 다의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과 결혼은 항상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맹목적이어선 안 됩니다. 신뢰는 이해, 관찰, 그리고 감지하는 능력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달콤한 말이나 애정 어린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보호하고 감싸주고 존중하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현우 씨는 빚에 직면했을 때 아내와 상의하는 대신 잘못된 계획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지연 씨가 공경에 처했을 때 시댁은 위로하는 대신 그녀를 내쫓기로 선택했습니다. 말보다는 바로 이러한 행동들이 한 사람의 본성을 가장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공 지연 씨의 비범한 변신을 보았습니다. 상냥하고 다소 순진했던 유치원 교사에서 그녀는 강하고 단호하며 지략이 있는 여성으로 변해야 했습니다. 무엇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증오가 아니었고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성애였습니다. 그녀가 뱃속에 작은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아이가 짐승 같은 아이라고 불렸을 때, 그리고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았을 때, 어머니의 본능이 깨어났고 나약함은 강인함으로 눈물은 의지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여성, 특히 어머니들 안에 항상 비범한 내면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그들이 부드럽고 인내심이 많고 희생적일 수 있지만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거나 그들의 아이들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들은 가장 강인한 전사가 되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이야기는 탐욕과 증오의 파괴적인 힘에 대한 깊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박 원장님은 재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30년 묵은 원한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었고 그를 자신을 해친 사람보다 더 잔인한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감옥의 쇠창살과 친아들의 경멸뿐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시어머니 김 여사님도 탐욕과 좁은 계급적 편견 때문에 친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친손주를 버렸습니다. 그녀의 종말 역시 법의 심판과 남은 평생 동안의 고독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증오를 품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겠지만 증오를 놓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평화롭고 고요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성에서 뒤지지 않는 교훈은 우리의 싸움에서
결코 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연 씨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의형제인 재민 씨,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를 보호했던 사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의 위험을 사용했던 주지스님. 그리고 특히 자신의 죄 많은 아버지에게 용감하게 맞선 침묵의 영웅 황준남 씨. 이 이야기는 사회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기꺼이 옳은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의를 겪을 때 혼자 침묵하며 참지 마십시오. 도움을 구하고 목소리를 내고 정의를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에만 우리는 빛을 찾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 때마다 저 자신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아마도 사랑과 이용, 믿음과 맹목적인 신뢰 사이의 미묘한 경계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외부의 화려함과 달콤한 말에 쉽게 압도되어 한 사람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서둘러 사랑하고 서둘러 믿고 결국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심장을 바치기 전에 이성으로 관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경고와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폭풍을 통해 시험받아야 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어려움에 홀로 맞서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풍족할 때만 달콤한 말을 하고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외면하는 사람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용서의 힘입니다. 악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연 씨는 증오에 빠져 남은 인생을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자책하며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고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웠지만 그 후에는 과거를 뒤로하고 자신과 아들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달콤하고 의미 있는 복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권리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가 당신의 삶 전체를 망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침묵의 영웅 황준남 씨에게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그는 혈연이 인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악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정직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친아버지에게 맞서 싸우기로 용기를 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라 정의와 옳은 것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선택은 엄청난 용기와 고귀한 인격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출신이 어디든 환경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이 되기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우리 각자는 매일 내리는 선택의 총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연 씨의 여정은 아마도 다른 많은 여성들의 여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약함에서 강인함으로 나아가는 여정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동기나 깊은 교훈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과 공유는 우리 사회의 선한 가치를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